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악포럼 주임교수 민병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뵙고 오늘 올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미 공지 나간 대로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지역구는 지금 보령 서천이거든요. 보령 서천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김태흠 현재 충남지사님 모셨는데 그 지역구,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께서 도지사 나갈 때 거기에 이제 선거구에 우리 장동혁 우리 현재 의원님께서 그때 보궐선거로 이렇게 당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짧은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원내 대변인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지도부에 대변인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총장 당치자들 쭉 발표를 했는데 저는 원내 대변인에게 모셨는데 그 대변인들이 다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원내 대변인은 또 다르게 임기가 있더라고요. 한 4월 8일 새롭게 원내대표하고 임기를 같이 하니까 4월 8일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원내대변인 하고 그 뒤에 이제 조금 쉬시면서 아마 지역구 활동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오시게 나무 위키 한번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흙수저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식사 급식을 못 해가지고 밥 먹으러 집에도 가셨다는데 그러실까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들이 힘들게 했고 또 대학도 그때 보니까 이제 서울대 가셨는데 학교에서 과외를 할 수 있는 학비를 벌어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셨고 10년 하시고 또 사법고시 합격하시고 그렇게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국민의힘 그 당시 자유한국당 때 들어오셨죠? 네, 자유한국당 때 들어오셔가지고 또 그때도 뭐 대전에서 보니까 대전시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치 경력 같은 거 보면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아까 이제 잠깐 티타임 하는 시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천상 그 대변인 하셔야 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얘기하는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같이 있는 사람들을 확 끌어잡더라고요. 아마 오늘 강연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동혁 의원님 직접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동혁입니다. 역할이 그래서 TV에서도 은평하면서 나올 때는 훨씬 더 사납게 보이는데 뭐 실제로 보면 그 정도로 사납지는 않습니다. 생긴 게 이래가지고 소개해 주실 때 흑수저라고 했는데 제가 흑수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정치하느라고 네가 거짓말하느라고 애쓴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흑수저같이 안 생겨서 어디 가서 흑수저라고 하면 안 믿어서 아까 이렇게 소개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바꾸는 것들 하기 전에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강연하면 매우 힘듭니다. 아까 서천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웃지 않으십니다. 앞에 모두가 강연하면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입을 꽉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안고 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충청도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충청도 분들이 어렵습니다. 화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재판할 때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달라고 이제 어르신들 오십니다. 근데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종이에다 쓰신 거예요. 그냥 담배 종이 찢어가지고 몇 월 며칠 1,000만 원 순이요. 뭐 자기가 써놓고 그게 증거래요. 그래서 1,000만 원 달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거 재판해봐야 안 될 것 같고 피고 눈빛을 보니까 빌린 것 같고 한참 설득을 합니다. 어르신 500만 원 정도 받고 끝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충청도 분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나 500만 원 받고는 나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그럼 더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절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참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가 없어서 이거 판결 받으셔봐야 소용없고 또 항소해봐야 또 안 되고 변호사 비용만 들고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500만 원 받고 끝내서 이렇게 한 40분, 50분 설득하다가 어르신이 이제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얘기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중정 사람 안 한다는 거 아니까 피고를 다시 설득합니다. 어르신 한 200만 원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빌리기는 빌린 것 같은데 그러면 설득이 돼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어르신 700만 원 정도 받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마음에 들지만 절대 알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조금 아까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2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내가 덥석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그렇게 700만 원 하라고 하니까 내가 적극 조정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판사님이 허락을 해야지 어떡한데요? 이게 내가 적극 판사님 말씀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충청도에서 정치하는 게 참 힘듭니다. 찍어달라고 하면 아쉽게도 보령, 서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령에 다니면서 어르신 이번에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찍어주겠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우리가 어디 가보시오?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보령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까보면 53%도 잘 안 나옵니다. 이 충청도가 힘듭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들 이런 건데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아침에 눈뜨게 하고 내가 매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 거창하게 내가 야 국가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또 수학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눈 떠서 오늘은 내가 맨 먼저 일어나서 공부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1등짜리 저 새끼가 벌써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고 내가 오늘은 절대 너보다 내가 일찍 안 자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졸다 일어나 보면 그놈은 또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저하고 경쟁하던 그런 친구들이 저를 지금까지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공이 프랑스어입니다. 전공이 프랑스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행정고시를 먼저 했습니다. 행정고시를 하고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이 서울대학교를 쳤다가 떨어진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대를 쳐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저는 행시를 마치고 졸업할 때였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그 친구는 입학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인제 서울대 와가지고 4년 다니고 언제 사법시험 하고 또 언제 연수원 나오고 언제 뭘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쭉 저는 공무원하고 저도 군대 갔다 오고 군대에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사법시험에 붙었다. 그리고 제대하고 또 공무원 생활을 몇 년을 더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판사가 됐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신기하죠? 그 전에도 1년에 몇백 명씩 사법시험에 붙고 또 매년 판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제 꿈이 판사였지만 그 꿈을 접고 지금 그냥 공무원으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매년 내가 하고 싶었던 사법시험에 붙고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매년 몇백 명씩 나오지만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고 나보다 10분 늦게 자던 그 친구가 판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은 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법조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1년 꼭 재수 안 하고 무조건 내가 1년이라도 빨리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원하던 법대에 진학했더라면 나는 벌써 판사가 되어 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사법시험을 했더라면 뭐 쉽게 붙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10년을 정확하게 돌아서 다시 법관이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빨리 법원에 왔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내가 너무 속도만. 고등학교 때는 재수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군대 갔다 오고 누구는 군대 안 가는데 군대 갔다 오면 3년 늦어지고 누구는 방위 가는데 현역으로 갔다 오면 또 1년 반 늦어지고 사실 인생에 있어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속도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를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 좋은 친구, 경쟁했던 좋은 친구들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다가 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정치를 하면서는 예전에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했던 거, 또 법관 생활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들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요즘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꾸는 것들 두 번째 불안이라고 드리고 싶은데 요즘 예전에 읽었던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불안. 내 지위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그 사람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적정한 불안은 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다. 존경을 받고 싶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는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치인도 당연히 이기적입니다. 다만 그 이기심의 방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내가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있었지 그 정치인은 그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이기심. 내가 몇 선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제가 정치를 다 마칠 때쯤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인 한 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그 이기심이 제가 요즘 정치를 하면서 저를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정치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년 반,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정치하리라고 과연 생각했을까? 검사가 되는 순간 나는 검사를 발판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지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왜 정치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상당 부분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지점까지 가게 만든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결국은 상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박시우가 최도사로 천중으로 나오고요. 전광열 흥선대원군으로 나옵니다. 어느 날 이런 누각에 올라가서 흥선대원군이
박시우를 향해서, 천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가? 나와 함께 큰 판에 나아가 큰 일을 한번 쳐보지 않겠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천중의 아버지는 정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천중은 인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흥선대원군이 천중에게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그 대사가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헌데 말이야 자네. 세상이 부르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네.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세상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본인이 아무리 거부해도 세상이 부르면 나아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지. 명심하기. 그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정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상이 부르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갈 수 없고, 또 나는 정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 내 일을 묵묵히 하고 싶지만 상황이, 때가, 여러 가지 조건이 결국 정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국회 파견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발령문을 받았는데 무슨 지방법원 이게 아니라 갑자기 국회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그래서 아니, 판사인 나에게 지금 뭔 국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한 명씩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판사와 검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 국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법농단 때 서울중앙검찰청에 가서 7번, 8번씩 조사받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 그분과 같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여당의 장관으로서 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 부장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지금 고인이 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이걸 과연 내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 그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않게 정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한 이틀 고민하다가 인재영입위원장 면담하고 바로 사표 내고 90일 전에 나와서 대전 유성갑에서 출마를 해서 대전 7명 국민의힘 모두 다 떨어질 때 저도 같이 대전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뭘 해주면 되냐 그래서 저는 지역구 출마할 겁니다. 지역은 어디로 갈 건가? 고향이 보령인데 그래서 저는 보령은 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김태형 선배님이 계십니다. 가서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 그러면 결국 보령의 국회의원 한 명이지만 김태형 선배는 그나저나 계실 거니까 제가 딴 데 가서 되겠습니다. 내가 떨어져도 한 명, 내가 붙으면 보령 국회의원 2명. 저는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김태형 선배님하고 붙어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했더라면 아시겠지만 그때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대 보령으로 가지 못했겠죠. 저는 어쨌든 그때 보령을 선택한 것보다, 그리고 그때 대전에서 당선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저를 부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때까지 한번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출발점이 뭘까? 정치의 출발점이 뭘까? 출마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출마하면 안 된다.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게 그 답을 해라. 그래야 정치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당선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고 계급이 있고 노예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때는 그것이 부당한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편하기 때문에 늘 입고 있는 옷처럼 편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합당하지 않은 제도와 사회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를 마시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과연 이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는 그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정치는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어느 지역은 어떤 집단은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저는 정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출발점, 꼭 이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그래서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이 만든 특정한 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정한 관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뭔가 면밀히 분석해서 그 특정한 사람들이 만든 특정한 관념,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그 관념을 찾아내서 그 뇌관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정치는 출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왜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기심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해 보겠다라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사회가 원하는 변화. 어떤 때는 그게 누군가 고통스러워 부르짖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치인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두드려보고 찾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것. 그게 정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내 이 일자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출산율로 가다가 대한민국이 계속 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제거해내려고 노력하지만 늘 우리 사회가 완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들이 완전히 제거됐던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전에는 겪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이 그 불안을 제거했지만 새로운 불안이 나타나고 새로운 불안이 생겨나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불안을 제거해도 또 다른 불안이 올 것이니까 그럼 정치인은 여기서 뭔가 불안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붙잡습니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적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막스 베버가 한 말 중에 저는 늘 그래도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정치란 열정과 책임의식, 균형 감각,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제가 19대 말에서 20대 초에 2년간 국회에 아까 파견가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19대 말 20대 초였습니다. 그때는 국회에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이 있으면 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 한 3개. 그걸 꼭 통과시키고 싶으면 여야가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 야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 우선순위 3개 매겨서 그럼 이거. 근데 그대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씩 그러면 법안을 이렇게 조금씩만 수정해서 우리 3개, 야당 3개 같이 통과시키죠. 그리고 어느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의원을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법사위가 거의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게 매우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때는 지금 21대보다 법안 통과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서로 협치하면서 서로 협상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21대 와서는 그게 다 깨졌죠. 이제 한쪽에서 숫자로 우리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원래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양보했던 그런 기능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열정인가? 예전보다 훨씬 시끄럽고 국회는 훨씬 더 뜨거운데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치인들은 명분이 없으면 내려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그런 책임지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가끔씩 되묻곤 합니다. 국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싸워야죠. 다만 싸움의 룰을 지키면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90일 남겨놓고 사표를 쓰고 퇴직할 때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법원장님과 마지막 날 점심을 먹고 급하게 제가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때 법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다가 웃으면서 장부장 뭐 하려고 그 싸움판에 그 더러운 싸움판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원장이 원래 정치는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은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 또는 어느 지역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국회의원은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 가면 원장님 싸울 겁니다. 근데 충청도 말로 그때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대신 모냥 빠지지 않게 싸우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언제 국회의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TV에 나와서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모양 빠지게 싸우면 그때는 저한테 원장님 전화 주십시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내가 너무 모양 빠지게 싸우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 빠지게 싸우고 있는지 모양 안 빠지게 싸우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모양 빠지지 않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인데요. 정치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를 하다 보면 여든 야든 늘 가운데에 있으면 싸울 일은 없습니다. 가운데 어디가 가운데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 양극단이 아닌 어느 한 지점에 와서 합의점을 찾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주장하는 것을 왜 국민들은 여기쯤을 원하는데 너는 저쪽에서 싸우냐고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한 지점 저희는 그것들이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마음에 비슷하게 어느 한 지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법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늘 사회 불안은 있고 또 새로운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단단한 송판을 강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뚫는 자고입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운칠, 복산. 운칠, 복산. 그 이야기는 아까 모 서두에서 말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됩니다. 어느 분은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쉽게 당선되는 분도 있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은 모든 면에서 노력이든 지식이든 모든 면에서 내가 1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치가 어려워. 예를 들면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을 쭉 세워놓고 1등부터 100점부터 쭉 70점까지 세워놓고 그 중에 1등짜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어떤 때는 70점짜리고 어떤 때는 80점짜리고 어떤 때는 72점짜리가 됩니다. 운칠복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아까 말씀 세상이 부르지 않으면 즉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면 당선되지 못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이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갖춘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이기느냐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람, 구도.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바람이지 시대정신입니다. 그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대정신. 공정과 상식. 그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이 다른 모든 인간적으로 다른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사람 중에서 그 시대 정신이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이 돼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러면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으로서 4년 후는 그럼 어떤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시대 정신에 민감하게 미리 예측하고 미리 앞서서 그 시대 정신에 따라가려고 해야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쯤, 10년쯤 후의 시대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얘기했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매일 누워서 자기 전에 틱톡을 봅니다. 틱톡을 보면 바빠서 내가 TV를 보지 않아도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뭐 요즘 잘 나가는 음악이 노래가 뭔지 금방 알 수 있고 또 뭐 트롯 면에서 누가 요즘 뜨고 있는지도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조금 넘게 틱톡을 봅니다. 틱톡을 보는데
누가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대운의 징조 그러면서 쭉 9가지가 쭉 올렸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운이 온다. 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앞에 두고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저는 딱 2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큰 운을, 즉 내 인생이 확 바뀌는 큰 전환점 전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답니다. 큰 어려움을. 다시 말하면 신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감당할 만한 그릇을 가진 자에게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큰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잘 넘어가면 지금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신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고가 바뀐답니다. 사고가. 저는 그 2가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치는 요즘 기자들 만나면 기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까 정치에 대해서 다른 정의도 내렸습니다만은 정치는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예술입니다. 정치라는 건 절대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예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위기에서 그 역풍을 어떻게 순풍으로 바꿀 건지 고민하고 그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순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제가 1월 15일 날 사표를 썼나 그런 것 같습니다. 4월 15일인가가 선거였기 때문에 그날 사표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90일 남겨놓고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했냐면 그냥 너 됐다고 그랬어요. 너 운 정말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마스크 대란 나가지고 약국에 줄 100m 서 있는 거 딱 보고 이 정부에서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냥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바람 불어서 다 된 사람도 우리가 탄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다 될 거고 다 코돌이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된다고. 근데 어땠습니까? 제가 180점 내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 대란이 뭐로 바뀌었냐면 K-방역으로 바뀌고요.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이 쏟아지고요. 어찌 되었건 민주당은 그 처음에 마스크 대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정부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결국 K-방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냈어요. 저희 당이 아니라 상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낙선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역풍을 순풍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늘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풍이 오면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풍으로 바꿔나갈지. 그래서 제가 정치하고 나서 공무원 생활하고 판사 생활했으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저는 진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하고 나서 바뀐 게 저도 딱 하나입니다. 어떤 역풍이 오면 이미 발생한 결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역풍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역풍을 어떻게든 순풍으로 바꾸고. 생각보다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국회의장을 하셨던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책에 그렇게 쓰시고 또 후배 정치인들한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통령을 꿈꾸라고 말씀하죠. 그 이야기는 첫 번째는 권력욕이 없으면 정치를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을 꿈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더 되고 내가 국회에서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목표라면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결정 하나하나를 할 때 이것이 내가 앞으로 쭉 나아갈 정치 협정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될지 고민하고 그런 일은 조심하고 삼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대통령을 꿈꾸라. 저는 생각을 바꾸면 지는 선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선되는 선거는 있지만 저는 지는 선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자고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통령을 꿈꾸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디까지 가겠다. 어디까지 가겠다. 여러 번 낙선했지만 한 번도 선거에서 지지 않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선된 것보다 낙선된 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선거에서 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30초가) 생각보다 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30초 기다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재판하다 보면 와서 판사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막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분은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마이크 있으니까 판사가 막 마이크에다 대고 조용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떠들 때요 마이크 딱 꺾고 아무 말 하지 않고 30초만 그걸 가만히 또 쳐다보고 있으면 그분이 30초 이상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30초 딱 쳐다보고 가만히 목소리가 적어지다 그만해요. 다 하셨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남기는 선거 낙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될 수도 있지만 당선되고 잃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한 번 하자고 당대표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은 천하람 후보가 이겼든 졌든 뭐 낙선을 했으니까 낙선은 낙선이죠. 당대표에 떨어졌죠.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더 남길 수는 없었을까요? 더
더 남길 수는 없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그것을 직접 천하람 보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겼죠. 더 남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당대표가 정치의 마지막이어서 나오시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목표가 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싸워오신 모습이 당선됐든 낙선됐든 남겼을까요? 아니면 남기지 못했을까요? 이겼나? 전혀. 여러분의 판단의 몫으로 남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내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로, 어떤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든 지든 매 선거마다 내 목표가 저기 있으면 그 목표에 갈 때까지 그 필요한 이미지들을 조금씩 계속 남기는 것. 우리가 자꾸 험지출마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지든 이기든 남기는 선거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선거를 하라는 뜻이죠. 낙선하더라도.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졌지만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다. 그래, 그 정책 정말 괜찮아. 정말 페어플레이 하는 모습 참 좋아. 그리고 안 될 걸 알지만 정말 용기 있는 도전에서 멋있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남기는 선거를 하자.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늘 마음에 두고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 유정환한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강사가 갖춰야 될 조건은 강의를 잘 하지 못하면 빨리라도 끝내줘야 된다. 아까 질문 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면이 끝나고 한 10분, 20분 질문 시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없을 것이다. 왜? 제 강의에 집중하지 못해서 뭔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 강의에 집중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제 강의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실 거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용기 있게. 판사 시절에 예. 참견을 할 때 예. 참견 지연에 따른 네. 이거 정치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마음의 동료 요 이전 직업인. 네. 네네. 예. 네. 뭐 아시는 분이라든지 참견 네. 지연에 따른 마음의 동료를 어찌 판결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법조인들이 늘 비판받는 예를 들면 정관예우라든지 그런 것이겠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민사사건은 정답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정답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나서 과실 비율이 8대인지 7대 3인지 이건 대략 뭐 누구라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2대 8이 될 수도 있고 3대 7이 될 수도 있지만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누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민사사건, 행정사건, 다른 사건들에서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답이 틀리면 항소를 하게 되고 대법원에 가게 됩니다. 판사들은 늘 뭐에 신경을 쓰냐면 자기가 판결을 해놓고 검색하면 내가 몇 개월 동안 했던 판결이 1심에서 끝났는지 항소를 했는지 항소심에서 내 판결이 바뀌었는지 대법원 가서 내 판결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내 판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토당토하는 결론을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판결이 항소심에 가서 바뀔 것이고 그 항소심 재판장이나 판사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 판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관예우나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저는 쉽게 상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정관예우가 가장 첨예하게 문제되는 지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관한 것입니다. 유무죄도 사실 거의 어느 정도는 심증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죄하면 검사가 항소할 거고 유죄하면 피고인이 항소할 거고 다만 징역 1년 할 건지 1년 6개월 할 건지 2년 할 건지 그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우리가 정관예우 하게 되는 부분은 그 지점. 근데 지금은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양형 구간을 벗어나서 판결을 할 때는 왜 그 구간을 벗어나서 판결하는지에 대해서 판결 이후에 다 적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당사자가 다 있고 이 판결이 되면 항소심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고 판사들은 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늘 예의주시하면서 유념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분이 왔다고 해서 판결의 결론을 막 바꾸는 경우는 저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오히려 그래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오면 그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대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그 비판이 싫어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판결이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잠깐 변호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면서 바라보는 법원의 판결은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이해는 하겠지만 나도 법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아 그렇게 결론을 냈겠구나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게 국민의 법관정에 맞느냐 맞지 않는 판결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꾸 여러 가지 오해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 학연 때문에 다른 인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얼마 전부터 법원이 매우 정치화되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우 정치적인 사건에서 예전에는 뭐 이게 뭐 후속될 건지 안 될 건지 보면 범죄가 중하냐 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냐 이렇게 따졌지만 요즘 여러분들 뭐부터 보십니까? 재판장이 누군가부터 보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특정 연구의 소속인가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만큼 저는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치화되었다고 하는 부분의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요즘 법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정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어떤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더라도 그날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판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괴랑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날에 판결 선고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법원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동혁 국회의원님 이렇게 좀 찾다 보니 예.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가장 중심을 두고 정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며 또 원내에서 바라보던 또 시각과 원내에 들어가셔가지고 정치를 하시다 보면 지금 현재 즐거우신지 그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렵다. 정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200 몇십 명이 똑같이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현역위원은 그냥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좀 다르고요. 요즘 그러니까 제가 선거할 때 선거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까 잠깐 티타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얼굴도 안 보고 찍었어 이러시는 분들이요. 제가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보령으로 가서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 의원 텔레비나 트레야 얼굴 보내. 이 얘기는 지역에 자주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힘든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오라는 곳은 많은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정치한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고 뭐 3선, 4선 그 지역에서 쭉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냐?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 5선이시잖아요. 조영 원내대표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 5선 하지만 지금 가면 얼굴 처음 봤다는 분들이 잔뜩 있다. 왜 안 내려오냐? 왜 얼굴 안 보여주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주말에 막 여기저기 행사장을 다니지만 지역에서 행사장에서 만나는 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 행사나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다녀봐야 그런 분들밖에 못 만나고요. 제가 오기를 바라는 곳은 10군데인데 열심히 지역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10군데에서 오라고 하면 한 군데 정도 갈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많이 가면 4군데 정도 갈 겁니다. 한 군데 가면 9군데에서 욕먹고 4군데 가면 6군데에서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협활동 하면서 현직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왜 얼굴 안 비추냐는 꾸중을 듣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접촉면을 넓히고 소통을 강화하려고 해도 늘 듣는 이야기는 얼굴 안 비친다는 이야기.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즐겁냐? 제가 19대 말 20대 초에 국회 파견하면서 아까 봤던 국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글쎄요. 우리 국회 역사상 우리가 아주 뭐 광복 이후에 그때 초기 뭐 재헌국회 이런 거 말고 최근 한 20년, 30년을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극한 대치 상황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국회가 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당이 좀 여러 가지 힘들고 할 때는 TV에 패널로 나오라고 하면 무서워요. 나가기. 할 말이 없어서. 지금 또 뭐 저쪽편이 그런 입장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싸웠던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제 정치 출발선에 있는 저한테는 이 상황이 좋다는 게 아니라 많은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거의 지금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팬덤 층도 있고 나누어져서 하는데 제가 아까 4년 후의 시대정신은 뭘까요? 라고 10년, 그러니까 9년 후는 뭐가 될까요? 라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4년 후는 잘 모르겠고요. 10년쯤 후에는 저는 이런 극단 상황이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10년쯤 후에는 진정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10년쯤 후에는 국민들이 찾는 리더가 아닐까 싶고 저는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은 그때쯤이면 통합의 리더십이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극단적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하나인 듯 하지만 사실 거의 둘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쩌면 4년 후의 시대 정신이 통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아까도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마저도 잘 지켜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극단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내 정치에 있어서 이것을 밑거름을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정치인도 있었다. 그래, 그런 정치인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육체적으로 힘들긴 한데 여튼 밖에서 바라볼 때보다 여기 와서 실제로 하니까 역동적이고 그리고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떤 때는 이런저런 힘듦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사자 명예훼손 재판 이렇게 맡고 진행하시다가 그 자유한국당으로 네.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네. 왜 그때 자유한국당이 의원님을 부르신 것 같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에서 왜 저를 불렀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저와 인연을 맺고 저와 소통했던 분들 중 두세 명 정도가 추천을 해서 그분들 추천으로 연락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유한국당에서 연락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는 빨리 되려 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저는 작년에 보령으로 가기 전에 대전에서 시장 선거를 뛰고 있었습니다. 경선을. 근데 결국 콧오프당했죠. 왜냐면 보령 가라고. 그때 시장 경선 뛰고 있는 중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가 지금 도지사 출마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출마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전에서 빨리 보령으로 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못 간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죽어도 못 간다고 되어 있죠. 왜? 정치인은 당이든 지역이든 내가 한번 선택하면 명분 없이 내가 스스로 그걸 쉽게 바꾸는 행동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도 내가 대전에서 시작하면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해보더니 안 되겠어. 좀 고향 갈게.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시장 뛸 때
제가 대전시장이 돼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저쪽에 자리가 비니까 저쪽으로 저 갈게요. 이랬다니. 당이 여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고 명할 때까지는 쉽게 행동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거에서 답을 드리자면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가서 면접하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자유한국당이라는 옷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면 저는 그 연락에 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을 선택한 것,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왜 거기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불렀을 때 응한 것은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옷이 저한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더 있나요? 네.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남기는 선거라는 말씀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 낙선하시고 대전시장 컷오프 되셨을 때 네.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유성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담할 때 보통은 이제 인재영입하면 비례대표를 달라고 하는데 지역 출마하겠습니다. 대전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전 어느 지역을 원하냐 그래서 그건 당에서 정해주십시오. 왜냐면 다 당이 있고 현역도 있고 입장이 있는데 내가 가장 편한 데 찍어서 거기 주세요. 또 그것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유성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주셔서 고생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떨어지고 나서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정치가 쉬운 게 아니구나. 정치가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제가 선거운동하고 네거티브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고 TV 토론에서도 상대방 공격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해왔던 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지 않고 남들은 야당 의원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후보가 그렇게 싸워서 되냐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대전에 7석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지금 뭔가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대표가 된 것처럼 뭔가 시대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뭔가 변화를 원하니까 내가 그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대전시장이 되겠다라고 했고 컷오프 당하고 보령으로 3주 남겨놓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제 고향이지만. 그런데 처음에 정치할 때 마음 먹었던 것, 정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르는 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길이면 보령에 가서도 당선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이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원내 입성하자마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원내대변인까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기자들 만나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하잖아. 리포트만 하지 말고 제발 기사를 좀 쓰라. 물어본 거 답한 것만 쓰지 말고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특이한 게 법원은 법원 출입, 검찰은 검찰 출입인데 국회는 국회 출입이 아니라 여당 출입, 야당 출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랑 같은 편이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기사에 같이 써줘야지. 그래야 우리 당이 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하지. 누구한테 전화했더니 이 얘기하고 그리고 기사 끝. 그건 리포트지. 여러분들
사회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바꾸자고 지금 여러분들 기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회 변화를 꿈꾸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정치다. 여러분도 정치인이고 나도 정치인이다. 여러분 배지 다는 순간부터 정치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사회를 바꾸겠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치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거하고 떨어지면 3년 6개월 돈 벌고 쉬다가 다시 예비후보 등록할 때 다시 현수막 걸고 다시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페북에 정치적인 글 하나 쓰지 않고 매일 음식점에 가서 뭐 해장국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뭐 산에 올라가서 이런 거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세상의 변화에 동참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을 페북에도 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 운동이라는 게 스포츠가 아니라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현수막도 걸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래서 저는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대전 시당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시당위원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치르고 시당위원장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저를 알리고, 그리고 또 대전시장을 뛰겠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한번 나갔다 2010년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변호사장을 열심히 하다가 3주 남겨놓고 김태형 지사님, 야 너 이리 와봐, 당에서 절로 가라고 해서 3주 만에 선거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캠프 없고 캠프에 사람 구하다가 3주 다 갑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지역에 사람이 없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그 선거 다 캠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선거 뛰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 정책들, 그리고 팜플렛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그 팀 그대로 옮겨서 저는 사무실만 옮겨서 보령에 가서 그 다음날부터 명함 돌리고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사표수고 나온 날부터 보령에서 당선되는 그날까지 정치인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배지 달고 나서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 한,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뭘 보고 어떤 분이세요? 저요? 저는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근 본 분들 중에, 옛날 분은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최고로 본 분 말고,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렸죠. 두 가지 면에서.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질 줄 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 그보다 저에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이렇게 영감을 주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늘 남기는 선거,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에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정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인생을 바꿔준 것은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입니다. 정말 저는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 다 뭐 보령이니까 대전, 뭐 천안, 공주, 사대부 이런 데 갈 때 저는 지역의 대촌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도 내가 제대로 못 가는데 대학은 가서 뭐 할까,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 2년 선배가, 서울대학교 다니는 선배가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 해준다고 하면서, 그분은 아마 그게
핵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 몇 시간 공부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건 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딱 한마디. 서울대만 가면 과외해서 나 스스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그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의 대학생 2명이 기숙사에 있다가 우리 한잔하러 가자 그래서 둘이 가는데 마을 어귀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는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우리 저기 부흥회 가자. 한 친구는 야 우리 가던 길 가자 술이나 마시자. 한 친구는 술 마시러 가고 한 친구는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고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는 것들은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대성고등학교를 간 게 참 그랬는데 대성고등학교가 74년 전에 생겼는데 여지껏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3주 남겨놓고 출마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모든 동문들이 야 시의원은 민주당 찍든 뭐 국민의힘 찍든 다 좋은데 국회의원은 장동혁 찍으라. 그때는 참 나만 안 좋은 환경에서 나만 안 좋은 학교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를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내 인생을 바꿔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치에 관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살아온 것들을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딱 한 명이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한 명이면 족합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한 분이 오늘 여기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장동혁 의원님 이 강연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치열함이랄까요? 이런 게 뚝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상당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신 게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다들 집중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원래 아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질문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경험했던 것들을 아마도 오늘 진짜 날 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정치를 시작할 때 갖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학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장동혁 의원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아주 그냥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큰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